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침 저녁으로 채널을 찾아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지내고 있는 채널의 애청자 3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애정하는 이 채널에 저의 이야기가 소개될 생각을 하니 많이 떨려오는데요. 없는 글솜씨로 큰 용기를 내서 보내는 사연이니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겨운 서론은 집어던져버리고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33살로 중견기업에서 일하던 회사원이었어요. 옷차림이나 말투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모두 소박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저는 꽤 여유가 있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이 꽤 성공적이라 저 역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제게도 부모님께 받은 자산들이 있긴 했지만 제 힘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했고 회사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임했죠. 이런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은 35살로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연애 2년 차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도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가 등장하며 저희 결혼 준비도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셨어요. 말투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그 속내는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첫 만남 때부터 말이 나왔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시모도 저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얘야, 아니 아가야, 우리 집 며느리로 와줘서 고맙구나. 결혼 준비도 내 눈치 볼 것 없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잘 준비해보거라.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주인공이니 너희 뜻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 말이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이런저런 준비 과정에서 분명 모든 것을 저희 뜻대로 하라고 했던 예비 시모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점점 불만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큰 행사야. 예단은 제대로 갖춰야 하고 예물도 격식에 맞춰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친척들한테 보이기도 해야 하니까. 그게 전통 아니겠니? 예비 시모는 전통이라고 포장했지만 저는 그것이 전통이 아닌 낭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더 절약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준비하고 싶었고 예비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 제 뜻을 전하기로 했죠. 어머님, 요즘은 예단도 간소하게 하는 추세고 예물도 실속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건 요즘 애들 생각이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 이상 어느 정도 우리 집 기준에 맞춰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 생각을 좀 해보려무나. 격식도 없이 그렇게 시집 오면 우리 집안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선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는 걸로 하자. 황당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말이 바뀌니 말이에요. 심지어 아예 챙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 맞춰 챙겼지만 예비 시모는 그보다 더 과한 것들을 바라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더라고요. 조금씩 이것저것 간섭을 한다 싶더니 어느 순간부턴 생활 방식에 대한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비 시모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름지기 결혼하게 되면 여자는 모든 게 바뀌어야 하는 거 알지? 다 남편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이 말이야. 뭘 해도 남편이 우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단다. 집안의 가장이 잘 돼야
그 집안도 탄탄한 법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수백 가지는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옛날 분이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이 정도 갈등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넘겼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 노력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늘 저에게 결정을 떠넘기거나 예비 시모의 의견만을 우선시하며 저에게만 양보를 요구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일정 조율 등 특히나 짜증이 났던 건 신혼집 가구 문제였어요. 같이 고르러 가도 모조리 다 제 마음대로 하라며 남일 보듯 하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가전가구를 다 고르게 되었고 그것을 본 예비 시모가 또 트집을 잡았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저도 짜증이 났고 예비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또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자기야,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 좀 해줘. 이러다 기껏 내가 발품 팔아서 고른 가전가구 다 취소하고 어머님 취향대로 신혼집 꾸미게 생겼어. 자기도 봤잖아. 어머님이 고른 건 우리 집에 안 어울려. 어? 아이, 그게 그냥 엄마 말대로 하는 건 어때? 엄마도 다 생각 있어서 권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님이 골라준 가구로 다 넣으면 우리 집이랑 어머님 댁이랑 다른 게 뭔데? 알록달록 꽃 그림 커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색 이불은 또 어떻고? 돌침대는 진짜 최악이야. 하여튼 이번만큼은 나도 양보 못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말해. 결국 제 뜻대로 제가 고른 가전가구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전가구 문제로 남은 앙금이 채 가시지 않는 어느 날 저희는 결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들뜬 날이기도 했어요. 예쁜 드레스들을 입어보며 제대로 공주놀이를 할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기대에 부풀어 촬영 장소에 도착을 하니 예비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곁엔 예비 시모도 함께였죠. 왔니? 너희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좀 거들어 주려고 왔다. 여기 도시락도 내가 준비해 왔으니 출출하면 먹거라. 처음엔 진짜 도와주려고 온 것이라 생각했어요. 집에서 직접 산 도시락을 건네주기도 했고 물에 빨대까지 꽂아 저를 신경 써주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드레스를 고르는 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회방을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머메이드 라인에 몸매가 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싶은데 예비 시모는 꼭 허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치마는 종 모양으로 부풀려 놓은 60년대풍 드레스만 입혀놓으려 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입으려고 그러니? 그런 거 입고 사진 찍으면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이 다 구경할 텐데 쌍스럽게. 그러지 말고 이런 거 입어라. 옛날에는 다 이런 거 입고도 잘만 사진 찍었다.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에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드레스는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입는다고. 없긴 왜 없어? 다 입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가져다 놓은 거 아니겠니? 이거랑 저기 몇 벌 더 골라놨으니 오늘은 딱 내가 결정해준 옷만 입어. 알겠니? 그러면서도 예비 남편의 턱시도는 제일 세련된 걸로 직원에게 골라달라고 하고요. 참다 못해 직원이 이런 식이면 신부보다 신랑이 더 주목이 된다고 오늘의 주인공은 신부라는 말까지 하니 예비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오늘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어야지. 지금 내가 우리 아들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려고 이러는 거 안 보이나 봐. 하여튼 우리 집엔 신부 신랑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아들이 주인공이어야 하니 그런 줄 알고 내가 하자는 대로 찍어요. 말려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무조건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한다며 우기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중재를 해야 할 예비 남편은 제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어 보였기에 그냥 예비 시모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죠. 며칠 뒤 사진을 확인하니 예비 남편은 왕자님이었고 저는 왕자님 시중을 두는 무술이 같더라고요. 사진 작가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업체에 저를 대신해 말씀까지 해주셔서 재촬영을 하게 되었죠. 남편분이 보시기에도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요? 무조건 재촬영할 겁니다. 이건 신부 기부 문제가 아니라 제 커리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촬영엔 절대로 어머님 모시고 오지 마세요.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요. 결국 저희는 재촬영을 했고 예비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와서 그날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오늘 재촬영하고 여기 사람들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그날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 나도 잘못이 크더라고. 앞으로는 내가 자기 입장에서 더 생각하도록 할게. 미안해. 자신도 그날 예비 시모아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주변 눈치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실감을 한 것이었죠. 이렇듯 하나하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하니 점점 정신적으로 몹시 피곤해지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장단점이 있는 법이었고 저에게 모든 결정을 미루긴 하지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보단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무엇보다 예비 남편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그 말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벌어질 큰 사건들의 전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말이에요. 결혼 준비 과정에 초점이 맞춰 있던 예비 시모의 관심은 점점 제 집안 환경과 재정 상태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는다 싶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가야, 너희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사업하신다고? 네, 두 분이 같이 작은 사업하고 계세요. 굳이 자랑하듯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떠벌리고 싶지 않아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모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작게? 어쩐지 네 차림이 요즘 애들과는 달리 검소해도 너무 검소하다 싶었어. 그나저나 사업 작게 해서 부모님 생활은 가능하시니? 요즘 뭐 하는 것 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꼭 사업한다고 과장해서 말하던데 혹시 너희 친정도 그런 건 아니겠지? 속빈강정 아니냐고. 그런 거 전혀 아니시고요. 어디 가서 돈 빌리거나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정도는 아닐 정도로 벌고 계세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구나.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기분 나빠하지 말거라. 이런 건 미리미리 알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당연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친정에 비하면 예비 시댁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시는 게 참 정말 어이가 없고 짜증도 났어요. 근데 굳이 제 재산이나 친정 형편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에 올 피곤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랑 함께 받기로 했던 거였죠. 커플들이 결혼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검진이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몸 관리를 잘했던 터라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운동도 꾸준히 했고 건강에도 신경 써왔으니까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죠. 검진 당일 예비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각자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기본 검사들을 다 마치고 초음파 검사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하시던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집중해서 보시는구나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같은 부위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검사가 끝나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까지 필요하다고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죠. 그렇게 며칠 후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종양, 악성, 그리고 암. 이 단어들만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느낌이었죠. 제가 33인데 암이라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다행인 것은 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기 발견이라 치료만 잘 받는다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고요. 불행 중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병원을 나서는 내내 눈물만이 나더라고요. 제가 펑펑 우니 예비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아. 초기고 완치 환율이 높다잖아. 치료만 잘 받으면 될 거야. 내가 자기 완치될 때까지 곁에서 지킬 테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받아.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비 남편의 품에서 펑펑 울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병만 완치만 된다면 이 사람에게 정말 잘해야겠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마 예비 남편이 전한 듯 암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화를 내고 있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암? 아무리 촉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니? 어떻게 암 걸린 애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킨다 이 말이야? 내가 어제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밤에 한숨도 못 잤다. 어머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힘든 사람한테 꼭 이렇게까지 화내면서 이런 말씀 하셔야겠어요? 목이 다 메이더라고요.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좋아서 겪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예비 시모는 그조차도 듣기 싫다는 듯 더욱더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디 재수없게 울려고 해. 듣기 싫으니까 울려거든 전화 끊고 울거라. 그리고 어쨌든 일단 결혼 이야기는 중단하는 걸로 하자꾸나. 그러면 알아들은 걸로 알고 전화 끊으마. 뭐라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속사포처럼 화를 내고 그 다음엔 결혼 준비를 멈추자는 통보까지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으니까요. 마치 제 대답은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무너진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죠. 하지만 상처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치가 될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던 예비 남편마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다 연락이 되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못 와? 나 오늘 입원 전에 검사하러 병원 가는 날인데 이것저것 아픈 게 많대. 마음의 준비하라고까지 해서 나 좀 무서워. 어떻게 하지? 오늘도 못 만날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요즘에 회사 일이 바빠서 한동안은 못 만날 것 같아. 미안해. 치료 잘 받고 꼭 완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처음엔 예비 남편의 이런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날에도 오지 않고 연락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예비 남편을 보며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SNS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주 예전 우연히 추가해두었던 예비 남편 친구의 SNS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SNS라곤 하지 않던 예비 남편의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암과 싸우는 사이 SNS 계정을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곳엔 각종 좋은 곳에 다니며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사진까지 자랑처럼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말이면 여자들까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저에게 바쁘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느라 바쁜 것이었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쓰레기였다니 제가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의 배신이니 멀쩡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상처와 실망감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암이긴 했지만 초기이니 당장 가장 중요한 건 치료였죠. 저는 예비 남편의 모든 것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오직 치료에만 몰두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잡혔고 예비 남편도 그날만큼은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지 못했는지 병원에 왔더라고요. 굳이 보고 싶지도 않은 예비 시모와 함께 말이에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런 제 손을 잡으려 예비 남편은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의 기겁한 얼굴을 하더니 재빠르게 예비 남편의 손을 낚아채더라고요. 그냥 말만 해, 말만. 괜히 왜 병든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야. 재수없게. 재수없게라는 말은 아주 작게 했지만 제 귀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예비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그까지 손 좀 잡는다고 암이 옮아가는 것도 아닌데 손을 뒤로 숨기며 어색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굳이 오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찾아와서 이딴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그 순간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손 잡는다고 병 안 옮아요. 그리고 고작 그딴 말이나 하실 거면 아예 안 오시는 게 피차 좋지 않을까요? 성준 씨도 그래. 고작 그딴 표정이나 지어 보이려고 여기 온 거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얼굴도 못 본다고 하던 사람이? 다 됐으니까 엄마 모시고 가. 두 사람 병문안이 지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이야.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의 행동에 부모님이 더 상처받은 얼굴이라 더 화가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려서 좋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픈 말을 그대로 하자 예비 시모도 기분 나쁘다는 듯 저를 한번 노려보곤 예비 남편을 끌고 가더라고요. 물론 마지막까지 얄미운 말은 잊지 않고 말이에요. 저러니 첫단 병이라 걸리지. 괜히 첫단 칠 나쁜 병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듯 보였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참으시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못 볼 꼴을 보고 난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밝은 수술 등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의 언행들이 다시 떠오르며 이까지 암 무조건 이겨내고 말 거라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란듯이 완치하고야 말 거라고요. 그 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무너지지 않고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입원과 치료에 힘썼어요.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절대 포기한다거나 나쁜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완치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죠. 그리고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불행 중 기적이라고 워낙 초기에 발견했기에 짧은 기간 내에 받아낼 수 있었던 완치 판정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부모님 다음으로 예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렸어요. 그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보다 예비 시모의 반응이 먼저 왔더라고요.
답장조차 없는 예비 남편을 대신해 예비 시모가 병원으로 달려왔으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절대 완치는 못할 줄 알았는데 완치 판정이 났다고 하니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물은 듯 했죠. 예비 시모는 제가 진짜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고요. 초대받은 적도 없는 예비 시모는 늘 그러하듯 당당하게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걸어와 팔짱을 끼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곤 짧은 한숨을 내쉬곤 이렇게 말하더군요. 태어나는 걸 보니 완치한 건 맞는가 보구나. 안색도 좋고 말이야.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할 거니? 내 생각 같아선 헤어지라고 하고 싶지만 너는 결혼하겠다고 우길 거지? 하긴 우리 아들 같은 남편감을 또 어디서 찾겠어.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런 말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딴 말이나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터라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한 만큼 화도 났고요. 당장 그딴 새끼는 100트럭을 가져다 줘도 안 가진다고 하고 싶었지만 도대체 무슨 개소리를 얼마만큼 정성껏 할지 궁금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비시모를 바라만 보았죠.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예비시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또 한숨을 내쉬더니 상상치도 못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내세울 건 없고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아주려고 한단다. 우선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해오거라. 적어도 5억은 넘어야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 후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자꾸나. 네? 아파트요? 그래, 아파트. 생각 같아선 우리 아들 탈 차도 해오라고 하고 싶은데 형편이 그 정도는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적어도 집은 해와야 하지 않겠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네가 보통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암이었잖니. 무려 암.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는 암덩어리를 집안에 들이는데 그 정도는 해와야지. 암. 예비시모는 고개까지 끄덕이며 스스로 뿌듯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혹시나 제가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한번 저를 똑바로 보며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아파트 한 채 가져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단 말이야. 완전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는 예비시모의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어찌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웃음을 참는 모습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고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 이렇게라도 결혼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지.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는 물론이고 나한테도 잘하고 살아. 너 같은 걸 받아줬다는 걸 잊지 말고 은인으로 여기란 말이야. 예비시모는 끝까지 큰 소리를 치며 병실을 떠났고 저도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시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비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제 손을 잡는 것도 꺼리던 인간이 이번엔 저를 꽉 끌어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고생했어. 그리고 축하해. 그리고 우리 엄마 말대로 집 한 채 해오기로 했다며? 잘 생각했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안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서 우리 결혼하자. 우린 분명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일단 오늘은 그만 돌아가주면 안 될까? 나 오늘 좀 피곤해서 말이야. 예비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웃으며 돌아가더군요. 이쯤 되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이 결혼을 하려고 하나? 정말 집 한 채를 마련해서 저딴 집에 시집을 가려고 하나? 아니요. 그럴 리가요. 이미 파혼은 기정사실이었고 완치 판정과 함께 심플하게 제가 파혼을 하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가 병실까지 찾아와서 저딴 식으로 구니 그저 파혼으론 제 성이 차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왕 하는 파혼
제대로 두 인간들에게 한 방 먹이고 파혼하자 결심했던 것이었죠. 다행히 예비 남편도 여전히 인간 쓰레기처럼 굴어주니 결심이 흔들리기는커녕 더욱더 굳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일단 원하는 집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여주고 뻥 차버리자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제가 암에 걸린 불쌍하고 재수없는 사람이 아닌 아깝게 놓쳐버려 너무나 후회스러운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과 집을 보기로 한 그날 말이에요. 장소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였죠. 물론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집을 보러 가자고만 했을 뿐이니까요. 약속 당일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수수하게 옷을 입었어요. 예비 시모가 늘 보던 그 검소한 모습대로요. 두 사람이 놀랄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런 옷밖에 없니? 오늘 같은 날엔 좀 차려입고 와야 부동산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지. 아휴, 어쨌든 오늘 볼 집이 어디래? 5억 넘는 집이면 꽤 괜찮은 곳일 텐데. 설마 변두리는 아니겠지? 우리 아들이 그런 곳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괜찮은 곳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핸드백에서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자기야. 자기가 왜 카드키를 가지고 있어? 아, 내가 말 안 했나? 여기 내 집이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인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게 돼서 세주고 있었거든. 10억은 좋게 넘을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일관되게 콧대 높은 강남부자 아줌마 코스프레를 하던 예비 시모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놀란 듯 목소리까지 한 옥타브 높여 되물어오더군요. 뭐? 10억이 넘어? 이렇게 좋은 집이 네 집이란 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정말 네 집이야? 속이 보여도 너무 훤히 보여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숨기지도 않고 웃어 보이며 예비 시모에게 대답해 주었죠. 네, 제 집이요. 예전에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아, 참고로 부모님 사업 작게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집주문 자식한테 물려주실 만큼 크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 다 적금으로 모아뒀고요. 그 순간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자 있는 며느리감이 아닌 물주 한 명을 제대로 물었다는 하이에나와 같은 표정이었죠. 예비 남편은 아예 입이 귀에 걸려 집을 보고 있었고 예비 시모는 아예 하하호호 웃으며 저에게 아주 다정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너는 이런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나한테 말하기 그랬으면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니, 네 예비 신랑한테 말이야. 그나저나 무슨 집이 이렇게 넓고 좋니? 아까 들어보니까 세입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제는 없는 거니? 네, 그렇죠. 지난달에 나갔어요. 어머, 그래? 그러면 얼른 신혼살림부터 차려야겠구나. 아니다. 너희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래? 여기는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말이야. 그 월세는 당연히 나 주고.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런데 너 재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더 있지? 있으면 지금 털어놓거라. 나중에 또 이렇게 뒤통수 치지 말고 말이야. 진작 다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예비 시모는 다시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예비 시모의 말을 들은 예비 남편까지 달려와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이때다 싶더군요. 저는 부담스럽게 저에게 딱 붙은 두 사람에게서 한 발자국 떨어지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저한테 재산 많다고 했으면 제 병문안이라도 더 자주 오셨을 건가요?
아니면 수술 전에 재수 없다는 말 대신 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셨을 거예요? 재산 정도나 읊어줄 거라 생각했던 예비 시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성 공격에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언제 재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날 손 한번 못 잡아준 건 그래 우리가 더러워서 그렇지 손소독도 안 했는데 큰 수술 들어가는 애를 어떻게 만져? 예비 시모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변명을 했고 예비 남편도 그런 예비 시모를 돕기 시작했죠. 그래 자기한테 병 옮을까봐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서 그랬어. 그리고 병문안 자주 못 간 것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자기도 잘 알잖아. 그때 나 바빴던 거. 그리고 바쁘지 않은 날은 자기 생각하면서 술 마시느라 올 수도 없었어. 자기가 암이라는데 내 속은 멀쩡했겠어? 나도 힘들고 속상해서 술로 겨우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고. 눈물까지 그렁그렁 고여서는 입에 침 한 번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제 지난 시간이 다 아까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크게 비웃음을 날려주곤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바쁘기는 바쁘더라.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다니고 여자친구들이랑 섞여서 여행도 다니느라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뒷조사할 필요가 어디 있어. 네가 네 SNS에 다 올렸잖아. 나는 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SNS까지 만들었더라?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데. 그건 나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친구들이 가자고 계속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기엔 너무 행복해 보이던데. 너도 참 너다. 거짓말까지 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놈이 그걸 또 자랑까지 해야 했니? 예의도 없고 생각이란 더더욱 없는 놈아. 예비 남편은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간다 싶었던 예비 시모가 다시 나서기 시작했어요. 자, 이미 지나간 일 들먹이면 뭐하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중요하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합가는 할 거지? 어차피 우리 집에 가정가구 다 있으니 침대 하나만 새로 사서 들어오면 되니까 너한테도 이득이야, 이득. 자기 아들이 한 집까지 다 밝혀진 마당에 합가까지 바라는 엄마라니 참 여러모로 대단한 집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시모는 당연히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리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합가는커녕 이 결혼도 하지 않을 건데요. 뭐야? 결혼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결혼을 안 한다니. 농담이지?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간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0억이 넘는 집을 가진 것도 모자라 그런 집을 사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돈이라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두 사람은 간절하다 못해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절망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농담 무슨... 너 같으면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이 하고 싶겠어? 아프다고 하니까 짐될까봐 헌신짝처럼 버리는 놈을? 그리고 아줌마도 그래요. 완치 판정 받고 퇴원하는 사람 찾아와서 고생했다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뭐요? 집 한 채 해오라고요? 언제 재발할지를 몰라? 그게 힘들게 병 이겨낸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 결혼 할 생각 없으니까 헛된 꿈은 버리세요. 두 사람의 얼굴은 동시에 굳어지더라고요. 눈앞에서 얼마를 놓친 것인지 어떤 사람을 놓친 것인지 쉽사리 계산도 되지 않는 듯했죠. 오직 이 순간에 저에게 매달려야 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라도 한 것인지
예비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고. 엄마가 다 시켜서 그랬어. 암이란 게 그렇게 쉽게 낫지 않는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완치됐을 때도 그래. 다시 재발될 수 있다고 무조건 집 한 채는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하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 그럼에도 나한테 오려고 했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은 많았어. 정 오지 못한다면 연락을 해줄 수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걸 하지 않은 것도, 엄마 말만 듣고 그대로 따른 것도 다 너야. 그런 너랑 너 같으면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겠니? 네가 머리를 받고 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더욱더 강하게 파혼을 선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희의 악연도 그렇게 끊어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찾아온 것은 물론 부모님이 쫓아내자 회사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이번엔 전 예비 남편은 물론이고 전 예비 시모까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가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받아주려무라. 어? 얘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다 내가 잘못한 것이니 벌은 내가 다 받도록 하마. 이 결혼만은 원래대로 진행한다면 나 우리 아들이랑 영 끊고 너한테도 절대 연락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도 싫지만 아줌마 아들이 더 최악이라서 이 결혼 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리고 연을 끊어요? 차라리 걔가 똥을 끊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사람을 들들 볶은 사람이 결혼까지 해서 며느리가 되는데 잘도 연을 끊겠네요. 아니다. 정말 나 연 끊고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믿겠니? 각서라도 써주면 믿을 게야? 그딴 각서 쓸 시간에 다신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나 써주세요. 저한테는 연 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서보다 그게 더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다시 찾아와서 이딴 식으로 사람 괴롭히면 그땐 경찰 부를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대로 뒤돌아왔고 두 사람은 끝까지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불쌍하기는커녕 경쾌한 퇴장 소리로 들리더군요. 그 후 두 사람은 이까진 망신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또다시 찾아오길 반복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과 올 때마다 이루어지는 싸움, 거기에서 오는 감정 낭비, 그 모든 것에 지쳐가더라고요. 무엇보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쯤 때마침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일을 돕기를 원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집도 이사해버렸고요. 도저히 저를 찾을 수 없자 그제서야 포기한 두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던 모자 사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만 마주쳤다 하면 서로를 원망한다고 말이에요. 전 예비 남편은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만 아니었어도 난 지금쯤 결혼까지 해서 그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라고. 그것뿐이겠어? 장인어른 사업도 내가 다 물려받았겠지. 그러면 그 좋은 회사 사장이 되는 거였는데 다 엄마 때문에 망했다고. 이러며 전 예비 시모를 원망했다고 했고 전 예비 시모는 이 등신 같은 놈아, 어떻게 결혼까지 하겠다는 여자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 네가 진짜 그런 거라도 알아봤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됐겠어? 하여튼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가 몰라. 어휴, 답답해. 그렇게 아들에게 원망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나마 잘 다니던 회사에도 소문이 쫙 났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한다는 소문이야 다 났었는데 갑자기 파혼한다고 하니 의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는 와중 제가 암에 걸렸었단 소문이 돌며 아픈 사람 버린 것도 모자라 결혼하려면 집 한 채 해오라고 강요한 시모의 이야기가 퍼지며 회사 생활도 아주 힘겹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주변 소개팅도 다 끊겼고요.
이미 파혼은 했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두 사람과 달리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의 회사에 출퇴근하며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 이미 4년이나 지났네요. 시간이 흐른 만큼 저는 더욱 성숙해졌고 그런 저의 곁엔 아주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아빠가 소개해 준 사람인데요. 부모님의 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 처음엔 그저 웃는 게 참 예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계속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정확히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하셨죠. 그렇게 칭찬만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보다 보니 참 좋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성실함은 물론이고 일이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도 있고 무엇보다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백을 하며 제 파혼 사실도 알려주었고요. 제 고백을 들은 남자친구는 저를 안아주며 여자가 고백하는 게 어디 있냐며 그 자리에서 저에게 다시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그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랑을 살짝 하자면 저를 참 많이 아껴주는 사람인데요. 제가 손이라도 베이는 날엔 제 곁으로 응급실을 옮겨오고도 남을 만큼 아주 극성적으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예요. 이런 남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크나큰 배신과 실패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저도 잘 알아보고 잘 결정해서 좋은 결말까지 도달해 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솔직히 사연을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의 지옥 같았던 상황과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웨딩홀을 알아보고 행복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은 지금의 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파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다신 결혼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모든 상처와 혼란이 결국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한번 크게 무너져 본 사람만이 다시 웃게 됐을 때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안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 옆에 진짜 남아줄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명히 알게 됐고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더 크게 느끼며 살고 있어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아팠던 과거의 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